이번에요.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특검법안 넘어오기 전에 대통령실 수석이 즉각 거부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놀란 게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뜻을 밝혀야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뇨.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지요. 그때도 대통령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은 늘 옳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때 당시 국민은 언제나 무조건 늘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직접 안 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이런 일들은 뭘 속인 건지 아십니까?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선자 때 그랬던가요?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맞아요. 당선 인사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김은혜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요. 숨어 있네요, 보니까. 저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 2022년 3월 10일이면 3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끝났고요. 예. 당선자가 확정된 직후에 아마 네. 한 연설인 것 같아요. 그때의 그런 초심이 1년 6개월 뒤에 본인은 얼굴도 없고 홍보수석이라는 참모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용산으로 일단 왜 옮겼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자리에서 그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세금을 들여서 용산을 옮겼잖아요. 옮기고 나서 도스태핑을 한동안 하더니 도스태핑 지금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국민과의 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뭐랄까 정치행위 아니면 그 행정행위 이걸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 거의 조선시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 네? 손바닥에 왕자가 예. 예. 하나 써올 걸 그랬습니다. 네? 조일철 대표님. 예. 지금 우리 김철근 총장님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초심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친 건지 궁금해요. 이제 바뀌겠습니까? 초심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가 지금의 어떤 절대 군주처럼 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 홍보수석이 민생, 현장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거의 카피가 민생, 현장, 소통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규모는 13위거든요. 인도네시아 바로 위의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4위고. 그리고 무역 수준은 세계 200위입니다. 북한이 100위고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5위였는데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4%입니다. 가장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일본조차도 1.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예산을 좀 풀어서 마중물 역할 좀 하고 민생 좀 살리자는데 대기업들 감세하고 초부자들만 감세해줘서 59조 원 세수 펑크 중에 43조 원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민생을 논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이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용산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은 오로지 본인의 와이프, 범죄, 중대범죄 감축이 또 그거 막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민생이 아니라. 국민이 속아서 잘못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상민 의원 지난번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지요. 그래서 신당으로 가나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허물고 사실은 소통하고 융합하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정치한다고 하면서 경계를 놓고 담벼락을 놓고,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 식사도 거의 못할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넘어서서 의기투합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예, 자, 민주당에서 바른 소리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 이상민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실망스럽죠.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전부 이제 자기 부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어요.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당내 인사들이 그런 얘기도 했죠. 아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당에 내는 쓴소리만큼 좀 해달라. 그 얘기는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본인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다 그냥 허업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탈당을 했을 때 신당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의힘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김기현 대표 만나고 또 인용환 혁신위원장도 만나고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혹은 신당 선택지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본인이 탈당을 하고 나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국회의장이 꿈이라면서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개인의 명예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5선 의원이면 5선 쌓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0년 국회의원을 한 것인데. 그런데도 또 욕심을 부려서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나요? 100번 양보해서 일당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모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을 물리치고 당신이 국회의장을 할 수를 있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소위 쓴소리라고 본인이 주장했던 것들이 일시의 어떤 정치적 욕심, 명예욕 이거에 다 묻혀버려서 비판받을 수 없겠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밥맛 퇴. 저러니 나이 들면 갈 곳은 하나뿐. 이거 뭐 제가 소개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특정 비판은 좀 곤란하고요. 아, 그런데 그저 철새요. 실망이다.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정의람 교수님. 이상민 의원이 그 전에도 자유선진당인가? 그렇습니다. 보수정당일 때. 보수정당이죠. 이해창 그 총재가 이끈 대표가 이끈 자유선진당에 입당한 적이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거 좀 궁금해요.
뭐 정치를 그냥 자기 어떤 하고 싶은 대로 또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지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권자나 어떤 그 국민에 대해서 당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소유 개념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은 뭐 안타깝지만 사실 좀 이게 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기 좀 어려운 분이십니다. 휠체어에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치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정치에 좀 익숙하신 분인데 실제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나중에 18대 공천을 못 받자 자유선진당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왔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당내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당내의 어떤 쓴소리, 비판,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다. 오로지 그 유일하게 그 선택이라고 한다면 다음 국회의장이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내가 국회의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1%라도 높으냐.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췄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제가 이제 얼마 전 이 이상민 의원이 탈당설이 돌 때, 뭐, 쪽집게여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본인이 국회의장 하는데 1%라도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다라고 제가 예측한 바 있어요. 씁쓸하지만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상민 의원이 지금 움직이는 그 행보가 어떤 명분, 그다음 또 새로운 어떤 세력, 또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문제 제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온통 그동안의 얘기들은 수식에 불과했던 것이고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본인의 어떤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당적을 활용했다. 활용한 모습의 결과다. 뭐 어제 뭐 당당하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충고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자기 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를 범한 건 아닌지 뭐 저는 그런 좀 충고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제 떠났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 저는 뭐 그래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욕이나 비판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근데요. 국회의장 뭐 마음대로 됩니까? 대체로 보면 국회의장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쓴소리가 빛을 발하려면 소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칠에 뭐 입칠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있죠. 원칙과 상식 비주류 모임인데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이렇게 4명이 현재 원칙과 상식이죠. 여기도 지금 탈당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동안 간절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 정치다.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 요구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군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이라서 하루의 시간 동안 답변할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은영 소장님. 네. 탈당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예, 이미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스케줄 밝혀놨기 때문에 같이 탈당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이제 계속 많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탈당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과 합쳐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권 주변에 도는데 실제 이제 이상민 의원의 그 경로를 보면은 저분과 또 같은 경로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지금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경로를 갈지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과 이거 합쳤을 때는 지금 함께하는 그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경쟁력이
이준석 신당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경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과 합쳐지지 않고 이상민 의원과 같은 경로 설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 이분들은 떠나려고 마음을 원래 먹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굳이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들인 거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이 당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당원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겠죠. 당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두려움. 또 하나는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야, 중앙당에서 나를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만큼은 적어도 비주류 일부만큼은 어떤 공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싸움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싸움과 관련해서 저는 아직까지 내락을 받지 못하니까 저런 일을 벌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생각은 아까 그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직행하는 거 아닌가. 일부는요. 예. 저는 4명이 다 결행할 거라 생각은 좀 안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만약 일부라도 한다면 저는 굳이 이준석 제3지대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의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전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쓴소리가 아니다. 그야말로 배지를 위한 생존투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나올 때 좀 무슨 얘기를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있는 당대표가 오늘 얘기해서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내일 탈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얘기인가?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쾌유를 빈 다음에 쾌유가 되면 좀 충분히 단판이라도 하자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먹히니까 저랑 토론 좀 합시다라고 해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병상에 있는데 하루 만에 답을 안 주면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 중에 이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이제 자칫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신당으로 바로 가지 않겠냐 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거나 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요 우선은 이분들이 그동안 쭉 그 당내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왔지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동은 통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일 탈당하는 것으로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이낙연 신당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독자 신당을 표방할 걸로 보여집니다. 독자 신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선택. 예. 그 다음에 또 한국의 희망인가요? 양양자 의원. 예.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할지 안 할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명이 먼저 우선이 돼서 제가 볼 그러면 때는 이낙연 대표는 신당을 안 하고 탈당만 한다는 겁니까? 탈당은 하는데 신당을 하지 않고 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게 약간 순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깃발을 들지 않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오늘 이석현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신당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지켜볼 일입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네 사람은 분명히 어쨌든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로 이어서 다음 주부터 이분들이 아마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해왔던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정태근 전 의원이라든지 박원석 전 의원 이런 사람들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신당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당하냐 또 명분이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지금 신당 추진 세력들이 하나의 소위 제3정당이라고 하는 빅텐트로 모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역할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주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제 3세력의 그 움직임을 보면 여야 그 정당 대표 정당 빼고 거기에 좀 버금가는 사람이 나와서 3당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선 앞두고는 정주영의 국민당이라든지 또는 뭐 문국현, 안철수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좀 덩치가 있는 제3당이었다면 지금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상황을 봐서 모아보자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그리고 각각 지금 이렇게 신당을 다 만들어서 한 4-5개 되잖아요. 각 당에서 이렇게 후보를 낸다고 하면은 다 소위 이제 폭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석도 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교집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이 신당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양당 빼고 나머지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좀 모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의 지지층은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지금 뭐 지분 얘기 나오고 이준석 그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역구는 뭐 이제 연합해서 내더라도 뭐 비례대표는 각자 내자. 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삐르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자리 안 놓고. 그래서 요원한 것 같고요. 오늘 양양자 의원 출판기념회가 지금 오전 또 특이하게 10시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저희가 시작할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했더라고요. 빨리 쾌차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뭐 집으로 돌아가서 자택에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이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도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데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런 게 있나 봐요. 정다현님, 경찰이 이 대표 범인 신상을 비공개한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 이성균 배우님은 포토라인에 몇 번이나 세워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더니 명백한 살인 미수범 인권은 소중해서 신상 공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의견 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어매님, 칼질하는 연습까지 하는 피의자를 신상 공개 불가라고요?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뭐 칼질하는 연습까지 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헤럴드 경제인가요? 거기에서는 차를 태워준 회색 벤츠 뭐 이런 것까지도 공개가 되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 동선 다 파악하고 따라다니고 또 누군가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서 차도 태워다 주고 변명문도 뭐 전달해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사본부가 설치됐으면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곳곳에 다 CCTV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다 하잖아요. 이번에 다방에서 여주인 2명이나 살해한 범인 그 전에도 물론 빨리 잡았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금방 잡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참 괜히 이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신인기 위원장님, 왜 이 비공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피고인도 이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수사의 중요한 원칙인 거는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잔혹한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공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어느 댓글에서도 읽어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다면은 왜 같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균 씨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이렇게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로 신상이 다 공개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케이스와 또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상당히 엄벌이 필요한 이런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는 그럼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그대로 따라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사기관의 뭐 수사의 엄밀성이나 은밀성 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제가 받아들입니다만은 좀 수사기관이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해 나가야 된다. 왜 이것이 어떤 A라는 케이스에서는 피의자 인권 막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식의 저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이런 수사 실무 관행은 좀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저는 기준을 좀 정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근데 있는데 수사기관의 재량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그 경찰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오히려 생각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경찰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뭐 법에는 그 정당 당적 그거를 경찰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 뭐 규정이 그렇게 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사문화된 지 오래이기도 하고, 일단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막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이면 공개 안 하고 민주당 당원이면 공개했을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꼭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도 비공개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뭐 하는 쌀라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경찰이 투명하지 않고 석연치 않게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이 4가지인데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 중대한 특정 강력범죄, 그다음에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이 4가지 경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신상정보 뭐 공개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경찰이 이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인가요? 수사 결과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공개하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습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당에서도 굉장히 자제를 시켰던 게 뭐냐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해서 뭔가 괜히 그 불필요한 루머나 이런 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러면서 자제시켰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이제 와서 신상 정보도 공개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하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왜 남겨놓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요건에 충분한데 공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왜 이렇게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수사 못 믿겠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21도 알라사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살인죄 중에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의 죄는 신상 공개가 원칙이다. 제251조, 제252조, 이게 형사소송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은 이제 그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1호에서 3호까지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재량으로 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수사라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그 피의자 얼굴 다 가리고 원래는 신상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헌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하게 죄를 졌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더라도
바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법관에 의한,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3심까지 우리가 보장을 했던 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 신상 공개도 범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정 자체가 또 임의 규정, 재량 규정,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놨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좀 막아놓기 위해서는 그럼 뭐 법률에다가 우리가 다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권한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행정권의 그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공적인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큰일을 당했을 때 국민의 알 권리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국민이 궁금해 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남녀노소, 계층, 진영 관계없이 궁금합니다. 지금 유튜브 상에 놓고 보면은 뭐 엄청난 아직도 뭐 종이가 얘기 나오고 막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니까 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만이라도 정확히 공개를 해야죠. 수사 중간 브리핑 통해서. 그렇게 해야 최소한 이게 난무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최초의 이걸 자상이라고 한 열상이라고 한 게 대테러 우리 그 대본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정부를 지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인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국민의 알 권리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원칙이 어떻든 그다음에 무슨 형사소송법 원칙이 어떻든 간에 저는 지금 새 벽두에 총선을 앞두고 닥친 가장 큰 변수일 수도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말 저는 그렇다고 다 공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집에 뭐 사돈의 8촌까지 공개하라는 얘기 누가 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실관계 팩트의 줄거리만은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점에서 저는 수사당국의 미진한 대응, 그 다음에 윤희근 청장의 답변을 이렇게 봤을 때 전 좀 더 당당하고 소신 있게 해줘야만 국민이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좀 정치 테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헌정사에 그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근혜 대표도 목에 이제 그 피습당했고 거의 그런 상황인데 완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공적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건 그러니까 수사도 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건 이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나는 신상이 공개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만큼 중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확 달라들어서 뭐를 했다고 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흉기까지. 그리고 직접 공격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어매님이 글 보내주셨는데 뭐 연습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비공개를 한다? 뭘 감추기 위해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법률적인 거는 이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테러고 이것이 또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이분은 저는 법이 정한 가장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지금 고려할 만한 사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상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 그 경찰의 신상 공개 공개 위에서 내린 결정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 연행대 갈 때도 구속 당시에도 반성의 그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아무리 흉악법이라 할지라도 예 그렇게 잡혀갈 때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하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흉악범들도. 그런데 본인이 뭐 마치 잘했다는 듯이 변명문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변명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언론 통해서 찔끔찔끔 흘려주는
피의 사실 흘려주는 듯한 그런 거 통해서 뭐 한두 줄 알고 있을 뿐이지 왜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경찰이 독점하고 얘기를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더 난무하는 거고 소위 유언비어성 여러 가지 소문이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경찰이 막아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정확하게 결론 날 때까지 지켜보자.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가짜뉴스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그 말 안 되는 얘기했던 유튜버들도 방심위에 또 심의 신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런 일을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변명문도 공개하지 않아. 당적도 비공개로 한다 그래. 그런데 언론에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원이었다가 탈당했고 민주당에 또 입당해서 동선을 알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상도 공개 못한다. 이렇게 다 덮고 나서 무슨 수사 결과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발표할 겁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수영 컨설턴트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침한 데 있으면 곰팡이가 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게 해야죠.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해서 뭐 꽁이 마치 뭐 머리만 숙이면 다 감춰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되잖아요. 진실은 송곳 같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뚫고 나오죠. 이럴 때도 다 착착착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러니까 불신하고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다 잃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서로 믿고 서로 이제 신뢰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발전하는 건데, 아니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지금 사실 저는 뭐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데 왜 자꾸 그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수세적으로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거의 판에도 선승구전이라고 모든 싸움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법칙인데 자꾸 왜 이렇게 불리하게 만듭니까? 근데 제가 봐도 불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꾸 국민이 어찌 보면은 국민이 정말 어떤 사실보다도 국민은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이런 판단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규정 얘기하고 정당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아니 글쎄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국민은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굳이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그 정치 3원칙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치에서 의도보다는 반응이 중요하고 반응보다는 파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파장입니다. 근데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 나쁘지도 않은 거를 더 나쁘게 만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사건 초기에 대통령이 정치 테러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대표 지원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 테러범을 공개를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이럴 때 격노해 주셔야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지원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헬기 타고 부산 갔다고 지금 난리 그 난리를 아닙니까? 치고.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하면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요 한 말씀만 보태자면은 저는 비공개하는 거 저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설사 비공개를 이 무기명 투표로 그 심의위에서 표결을 하거든요. 하더라도 비공개 이유는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조차도 비공개한다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지금 의구심이 많은 상태에서 더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저는 잘못된 수사 관행이고 행정이다.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테러 그러는데 정확히는 암살 시도 사건 아닙니까? 제1야당 대표서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쉬쉬하고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하여튼지 오늘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치가 사라졌죠. 그냥 상대는 제거해야 할 대상, 쓰러뜨려야 할 대상,
같이 손잡고 나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독재라고 합니까?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등장하자마자 그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중대범죄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이재명 대표 퇴원해서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주어진 과제가 아마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선거 딱 90일 남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겁니다. 대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속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속고 김건희한테 속고 막 속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토론회를 했어요. 민생토론회인가요, 이름이? 네. 민생토론회. 토론회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토론이 아니던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이래요.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이제 뭐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언론이 이런 걸 막 이제 막 포장을 해주고, 내가 뭐 검사 시절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뭐 변호사 했다 이런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막 맞춰주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그런 형식, 토론도 아닌 것을 토론이라고 붙이는 것,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떠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자꾸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하는 것도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도 무슨 절차 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게 다 없어지고 바로 아파트 뭐 30년 되면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법 바꾸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듣기에는 금방 될 것 같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나는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천 기준으로 내세운 게 벌써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사람한테만 공천 주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특권입니다. 그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나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법 위에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거 시행령 만들어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부분은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건 때문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절대로 곤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토론회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리 고백부터 하자면 저는 원래 부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산은 여행해도 좋은 곳이지만 살아보면 더 좋은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내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이 부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의 동료 시민분들께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북항 재개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인 제 약속을 더해드립니다. 장성철 소장께요. 먼저 한동훈 위원장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거 포기하는 사람 공천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겨냥해서 한 얘기 같은데 뭐 재판 기간에 금고형 뭐 금고형 확정. 이상 받으면은 세비 네. 못 받게 하겠다. 그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약이죠. 뭐 헌법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과는 차별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의 수단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걸 너무 그렇게 썩 뭐 헌법을 무시하는 저러한 약속 맞는 거야? 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뭐 본인들의 다짐이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어도 세비 다 그대로 받는 거 이거 맞아?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많이 있었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예. 저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인트별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저걸 지키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어제 그 중앙일보 칼럼을 한번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이 독재한다, 뭐 법 위에 있다라고 네, 제목은 뽑았던데 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식, 사고 방식, 발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지적 받을 만한데 어쨌든 총선 공약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똑같아요. 지금 백운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본인의 고집과 신념과 기분에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 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이런 것들도 다 뭐 손 보겠다. 이런 것들은 제도와 규정을 좀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럼 30년 이상은 무조건 그냥 재건축해? 이거면은 여러 가지 자원도 낭비될 것이고 또한 이곳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의아합니다. 경제 전문가 윤경호 소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듣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걸 대통령이 할 얘기인가? 우선 저는 처음 듣는 순간 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아니 저걸 저렇게 즉흥적으로 할 얘기인가? 그 전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그거 가지고 이미 한번 보여줬잖아요. 기획재정부가 2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그동안에 쭉 얘기해 왔던 거. 올해 업무 흔히 말하는 경제정책 방향 그 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게 느닷없이 튀어나왔듯이 이거 역시도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넘겨줬던 권한 뭐 또는 뭐 국토부가 갖고 있는 권한 그게 다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걸 대통령이 얘기해? 그 얘기는 뭐냐? 올마이티 영어로 얘기해요.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다 내가 지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특정한 계층의 경제적인 이해를 딱 건드리는 거니까 이걸 반대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해당되는 사람 주식투자 인구의 0.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그 중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전체 다도 아니고 부분만 과세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걸 폐지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한 푼이라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야. 그러면 나 역시도 그러니까 반대를 못 하는 거고. 이 재개발 역시 안전성 문제와 경제성 문제 이게 두 가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직 30년 된 아파트라고 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때려 부시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안전성 때문에 통과가 안 돼가지고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뭐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라는 것도 지금 되니 많이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 모두 다 들썩거릴 거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흔히 말하는 파퓰리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위의 굴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과 윤석열 다. 저는 뭐 법위의 굴림에 딱 하나 사면권을 남용하는 거 보고 이건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의회 권력에서 이 제왕적인 대통령을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저는 더 절감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른 걸 떠나서 너무 상투적이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선거 때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 감세 늘 들고 나오는 메뉴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민생 대토론회라는 그 명칭을 붙였잖아요. 근데 사실 뭐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 다 선발해가지고 사전에 약속 대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민생 대토론회가 보기도 어려운데 거기에서조차 전혀 새로운 내용 없이 예전에 울거먹던 거, 예전에 보수 정권들이 울거먹던 거, 그대로 울거먹고 있는데 저게 과연 지금의 경제 민생의 대안이 되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종의 이제 구조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생존 전략, 어떤 국가 전략이 필요하냐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그 고민조차 없는 게 지금 현재 정권이고 그렇다 보니까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이 예전에 울거먹던 걸 또 울거먹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번 선거에서 이걸로 과연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 어떤 표심이나 감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표심을 잡아야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보다 정권 심판 여론이 훨씬 더 지금 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의 관점, 선거 공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극도로 무능한 정권이고 한동훈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법률가고 자기 나름의 법률가적 엄밀성을 자랑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그 재판받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은 세비를 갖다가 그때 회수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구속되지 않는 한 재판을 받아도 의정 활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도 하고 무슨 명목으로 세비를 회수합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 그런 억지스러운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의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한 건데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면서 하는 거여서 과연 저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지가 생각하는 법률적 엄밀성이라는 거는 수사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사고방식과 논리에 의한 엄밀성이지 실질적으로 법률가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더 우스운 것은 그 얘기하고 나서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 공격하지 않고 정책 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뭐에 취해가지고 그 전국을 돌면서 뭐 이거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게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 선거나 총선 구도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한동훈 개인의 지지율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이 타요 지금. 저걸로 지금 분위기가 만에나 반전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 잘 알죠.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벌써 당장에 도금양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요. 작년에 노인 일자리 3분의 1 정도로 줄였었는데 매년 12월에 한 달 쉬고 1월에 다시 모집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말에 모집하면서 일자리 숫자가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왜 하필 총선 앞두고 그렇게 합니까?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나주시 노인 일자리 작년보다 465개 늘렸다. 여수시 올해 293억 원 들여 노인 9,598명 일자리 제공 역대 최대.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차정 교수님 이런 선심 정책 선거 앞두고 여당이 정부가 쓰는 정가의 보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효과는 항상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소위 말하는 표를 겨냥한 총선형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뭐 보수신문, 뭐 이 대표적인 보수신문에서도 사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 선심성 공약의 남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어제는 건설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발등의 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금융 위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 경기가 부양이 안 되면 이 사실을 이 위기를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던졌는데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련 법들이 지금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내 탓이 아니라 결국은 야당 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책임은 니네들 져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볼 거 없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지금 어법 중에 하나가 자기 관사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이제 노후 주택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법 생각나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그런데 사실 관사에서 사는 불편과 일반 이 자택에서 사는 불편을 등지시킨다? 이런 거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 토론회라는데 제대로 질문 받았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이 도스태핑 재작년 10월 달에 중단하고 난 뒤에 지금 기자들로부터 대한민국 기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죠.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조선일보하고 한 거 그거 빼고는 단 한 번도 기자들이 질문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해서 청와대를 깨부수고 나와서 용산으로 갈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이야기했던 것이 구중궁궐에서 불통 이 문제를 용산 옮겨서 소통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지금 그건 다 그 공약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윤경호 소장 보시기에 그 토론회 이름 붙여도 됩니까? 그 민생 토론회도 형식과 진행에 약간 변화가 있더만요. 예. 1월 4일 날 용인에서 했잖아요. 용인의 중소기업 무슨 회관. 근데 그게 대기업들이 지어준 거란 말이죠. 클러스터 단지에. 어찌됐든 그때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6분 30초 그 분량만 공개를 했고 나머지 전체 토론회 진행은 비공개였어요. 나중에 일부만 브리핑을 한 걸로 알아요. 근데 1월 10일 이 일산 고향에서의 이 토론회는 아까 뭐 이미 다 콘티가 짜져 있는 정도고 관련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자기들의 어찌 보면 민원성 얘기를 쭉 한 거에 집약적으로 확 풀겠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한 10번 한다는 거더라고요. 10번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연초에 사실 권위주의 정부나 아니면 뭐 대통령에 대한 이 표현 좀 우습습니다만 업무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등의 정부에서 국민에게 보고를 하는 거지 무슨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바뀐 게 결국 이렇게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까지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각 부처마다 올해 우리가 주요 정책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 중에 세부 사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이게 있는데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대통령이 직접 하나씩 던져버린다. 그럼 거기서 생기는 혼란은 어떡할 거냐. 혼란을 떠나서요. 이건 경제정책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또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겠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건 정부의 이 과세 정책의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좀 뭔가 역사가 좀 꼬여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당을 만들어서 뭐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뭘 노리는가? 이게 궁금한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대선이 목표인가 하는 거죠. 왜 지금 총선이 당장 눈앞의 과제인데 대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가. 이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서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탈당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 개헌을 해서 대통령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는 좀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총선 출마하지 않고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미국은 양당제 속에서 분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로 극단의 정치를 피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폐해를 우리는 진절이 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발언을 다시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의견을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인가? 대선용 메시지인가? 지금 들어보면 약간 좀 헷갈려요. 저는요, 양당 측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진정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5선을 했어요. 전남 지사를 했고 여러 주요 보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동안 5선인가요? 4선인가요? 예, 5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혜를 입었거든요. 그럴 때는 전혀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지금 총선과 사실 머릿속엔 대선이 있겠죠. 총선 불출마 선언했죠.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말인즉슨 본인의 머릿속에는 총선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 몸담고 있으면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큰 틀의 정치개혁을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사실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녹아져 있다는 걸 왜 국민들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로 민주당 밖으로 나갔을 때 대의와 명분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호남이 지역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호남 민심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나요? 전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죠. 그래, 이준석과 아마 합쳐질 거다. 그런데 이준석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3지대에선. 그게 이낙연 정치의 마침표인가? 그렇다면 너무나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다당제가 필요하다.
다당제를 가려면 우리 신당을 밀어주세요. 그래야 개헌을 하고 그래서 이제 권력 분산하는 그런 대통령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탈당 선언하면서 그걸 꺼내든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김준혁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올 12월 안에 대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친 표현을 좀 쓰면은 숟가락을 좀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 대표님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을 얹는다는 것은 그 밥의 일부를 좀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데 밥 일부를 잠깐 떠먹는 것이 아니라 밥 공기뿐만 아니라 밥상 전체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올해 분명히 못 간다. 그러면 분명히 12월 말쯤에 뭐 이번 총선 이후에 탄핵이 되든 아니면 스스로가 하야를 하든 어떠한 방식이든지 12월에 대선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통이 크게 나는 총선 이런 거보다 어떤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총선에 희생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 속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아마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물론 들어가서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저런 이런 의도가 어제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탈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도 결국은 대선의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일단 쉬는 게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까? 네, 폭주보다는 우선 멈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나 대선 때는 국회의원 탈당이 없습니다. 꼭 총선을 앞두고 유독 탈당이 많아요. 그렇죠. 생존형 탈당 뭐 이런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오늘 탈당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을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과자바로는 뭐 사과를 했던데 그럼 민주당 반대 방향으로 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최종 목표가 뭘까? 저쪽에 가서 대선 경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윤경호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쪽에 가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 어디에서는 있대요. 이준석과의 손잡는 걸 낙석연대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이낙연, 이준석 예. 또는 뭐 낙준연대라고 하는 데인데 낙석연대가 조금 더 귀에 들어오죠. 이쪽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낙석연대를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힘 내에 대권 경쟁에 뛰어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 중에는 저쪽에 가서라는 게 그게 핵심으로 보여요. 저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이 탈당까지 이제 선언,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빅텐트의 핵심은요. 반 이재명 노선에 섰던 사람들 다 모여라. 이건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준석까지 들어와서 무조건 뭐 다 뭉치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무슨 탈당파 연합이냐 아니면 낙천자 연합이냐. NT 윤석열, NT 이재명 그러면 기득권을 가졌던 정치권의 주류 아닌 사람들은 다 뭉치자. 이거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의 행보를 쭉 보면서 뭔가 그림을 본인이 그리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정말 잘못 그리는 것 같다. 우선 몇 가지만 찍자면 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벌써 2022년 예, 이재명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 그때 박용진 혼자 나와서 물론 대표 경선을 했지만 나머지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낙연 지지 세력을 동원을 하고 나의 지지 세력이 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만큼 최고위원회 일정 부분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도 든든한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당직자들을 좀 심어야 그 정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손을 놔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손을 놔버린 이유는 뭘까? 실제로 별로 지지 기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남평우라는 그 측근이
느닷없이 나서서 대장동 핵심 정보를 기자들에게 준 건 나야 라고 한 이 얘기는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남평우라는 핵심 측근이 얘기하는 순간 아, 이낙연 전 대표는 딴 생각을 이미 했구나 라는 걸 공개하는 순간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조건으로 내들었던 게 이재명 대표 사퇴와 비대위 구성. 이 느닷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정당에서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거쳐서 77.7%의 득표를 한 당대표에게 당신 물러나라. 무슨 뭐 유죄 판결을 받아서 타율적인 강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 과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중간에 임기 전에 물러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대선 후보로 자기가 다시 나서는 걸 꿈을 꾸고 있었다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2024년 8월에 전당대회에 다음 지도부를 뽑을 거고 그 지도부를 뽑을 때는 대선 후보와 당대표를 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본인이 정말 23년 동안 몸을 담았다고 하고 DJ 노무현을 얘기했다면 과연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뛰쳐나가 가지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이번 총선의 화두인 윤석열 정권 심판 이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정말 전체 그림을 너무나 잘못 그리고 판단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법을 제대로 찾았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있고 일단 부승찬 대변인께서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은 뭐로 해석하시는지 한번 제가 듣고 싶은데요.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한동훈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명확히 얘기해서 대선 가도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대선 가도로 가겠다라는 건데 올해는 못 기다린다. 이 그 입장문 탈당 선언문에도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권력 구조입니다. 이거는 대선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낙연이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민주당은 탄핵에 있어서 미적미적 거릴 거다. 대통령 탄핵에서 미적미적 거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준석과 이낙연이 탄핵의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탄핵을 머뭇거릴 거라고? 아니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이제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역풍을 우려하는 것들을 많이 그동안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의 권한이 쟤네는 의회는 국회는 마음대로 다뤄도 돼.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의회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윤경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권 분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나의 국가기관, 권력기관만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면 권력의 집중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는 결국은 책임성에서 자유롭거든요.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은.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의회도 선출직이고 대통령, 행정부도 선출직이 이끌지만 사법부는 선출직이 아니에요. 어떤 판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요. 이거를 대통령은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 권력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상권 분립이 완벽히 정착된 그런 민주주의 공화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과 같은 막대 먹은 행동을 하는 그게 하나의 변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봤을 때 저는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본인들의 설 자리는 탄핵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할 거지만 민주당은 머뭇거릴 거예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요. 민주당은 막판까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을 때 그때야 탄핵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이 잘할 겁니다. 이낙연이 잘할 거고 이준석이 잘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간다. 그래서 아까 12월 얘기하셨는데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는요. 완전히 대선 얘기예요. 그리고 이낙연하고 이준석이 손을 잡았을 때 두 명의 왕은 있을 수 없으니까 프랑스형 이원 집정부제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우리가 분점을 하자. 이 논리예요. 이게 다 좋은 말 같지만 미국의 양당제가 제도라는 게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겁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제도가 깨져요. 근데 미국의 양당제는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데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과연 다당제를 이식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이게 정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권력의 분점, 대통령 탄핵이라는 데 주도권을 잡고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니 권력의 분점을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